네, 지난주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도 9주차 이어서 영국의 아주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중후반의 시대상과 함께 영국의 역사, 문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빅토리아 시대는 1837년부터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인데, 이때는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국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던 시기였어요.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죠. 초기 몇십 년간의 변화는 그 이전에 몇백 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차가 등장해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옛날의 역마차와 주막이 사라지게 되고, 템즈강은 아주 부식성의 한계가 자욱했어요. 1807년 런던의 펠말가, 거리 이름인데 펠말가의 종로 같은 거죠. 거기에 처음 가스 가로등이 점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불빛은 뒷골목에 초라한 오두막들 집들을 이렇게 불길하게 그림자도 던져주었고, 북적대는 부두 아래의 술가게에서는 아주 술 취하고 넘어지는 이런 노동자들이 삶의 비극 속에서, 즐거움과 슬픔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었고, 도시 심장부의 곳곳에서는 마치 불쑥불쑥 솟아나는 종기처럼 빈민을 위한 싸구려 임대 아파트가 막 1807년 처음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산업화되고 있는 영국은 빈민층의 형성, 열악한 근로조건, 비위생적인 환경, 전염병이 만연하겠죠. 인구 도시의 집중, 각종 도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게 되었어요.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그 만국 박람회가 있었죠. 이런 박람회가 상징하듯이 번영의 길을 꾸준히 닦아서 대영 제국의 판도를 확립했던 때가 이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산업화로 인해서 영국 사회의 중심 세력은 이전의 귀족 계급에서 점차 신흥 중산층의 계급으로 바뀌고 있고, 상업과 산업에서 부를 축적한 이들 중산 계급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확대되겠죠. 영향도 확대되고, 그래서 1832년 선거법 개정안, The Reform Act라고 그러죠. The Reform Act, 선거법 개정안은 영국 정치 권력을 이들 중산층에게 넘겨주는 공식 행위였어요. 중산층의 성장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영국 소설에서도 큰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중심에 찰스 디킨즈가 있고, 세커리라고 그러죠. 세커리와 같은 소설가가 나타납니다. 또 이런 시대의 빅토리아 중산층들은 이른바 빅토리아니즘, 빅토리아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보였나, 빅토리아니즘이라는 생활 태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빅토리아 사람들은 물질 문명이 번영하고, 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기에 고무된 사람들은 사회의 장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대중적 빈곤의 존재 등 사회 문제와 어떤 박애정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자선, 그리고 신사다운 예절로 대처하면서, 그런 악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무한한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빅토리아니즘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미래는 무궁할 것이고, 사회 문제에 사랑과 자선도 있어야 되고, 또 신사다운 예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20세기의 지식인들과 대중들은 이런 빅토리아즘을 독선, 자기만족, 위선, 그리고 어리석은 낙관주의였다고 비판하지만,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을 보다 공평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면 그들도
시대의 모순과 갈등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들도 산업혁명이 몰고 온 각종 사회학을 의식하고 1840년대에 차티스트 무브먼트죠. 급진적인 차티스트 운동 등 사회개혁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물질적 부의 엄청난 증거와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것과 물질 문명 발달의 증거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갔는데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보기에 훌륭한 작가는 찰스 디킨즈예요. 찰스 디킨즈고 또 훌륭한 작가는 그 다음에 훌륭한 작가는 여자 조지 엘리엇인데 미들마치를 쓴 조지 엘리엇 이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세커리도 있고 근데 이런 세커리는 요새 조금 연구를 안 하는 경향도 있지만 세커리도 중요한 작가들이다. 그래서 이 작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자세히는 못하고 뭐 이 한 작가를 가지고 평생 연구한 사람도 수없이 많죠. 근데 이거를 뭐 15분에 한다는 것은 겉핥기로 지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 특히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작품은 여러 작품이 있지만 위대한 작품은 Great Expectations 위대한 유산이고 조지 엘리엇의 위대한 작품은 미들마치예요. 자, 그 이외의 작품들이 많은데 뭐 전공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디킨즈부터 보겠습니다. 자, 디킨즈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소설의 특징을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의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어떤 문학 비평가들이 사가들이 정리하는 식으로 빅토리아 시대 소설은 대체로 리얼리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사회와 인간의 유기적인 연관을 다루고 있고 단일하고 꽉 짜인 구성과 또는 짜임새 이런 것보다는 다층적이고 또 복합적인 그래서 느슨하고 헐렁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19세기는 아직 그렇게 소설의 미학으로서 딱 짜여진 어떤 발전 같은 것보다는 느슨하고 헐렁한 구조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모든 완성이 그렇듯이 빅토리아 시대가 이룩한 소설의 한 단계의 완성도 한 가지 형식과 내용으로의 통일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의 창조적 세력균형이다. 뭐 다양성의 창조적 세력균형 이렇게 비평가들은 봐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형식과 내용으로 딱 통일한다. 이거보다는 다양한 창조적 세력의 균형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 아까 이제 살펴본다고 했는데 한번 이 시대의 소설의 양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디킨즈다. 그래서 이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초반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찰스 디킨즈인데 뭐 쉬운 아직 한갑도 못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많이 썼다. 디킨즈는 인류 최초의 그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어가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에서 팽배하는 공리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경제 원칙,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또 이 시장이라는 것은 서로의 욕심 갖고 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경제 원칙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연민을 내세운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디킨즈는 이렇게 막 서로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서로 잘 살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그 희생당하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내세운 작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칼라일, 이제 우리가 좀 나올 거예요. 칼라일과 마찬가지로 자유경쟁과 분업의 폐해를 거부하는 이런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적으로는 합리주의와 진보를 비판하게 되는 이상주의적 미숙성을 또 내보이기도 했어요. 야, 이거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고 서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전하잖아. 그 합리적인 게 뭐 좋냐? 좋은 방향으로 진보 뭐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미숙성을 드러낸 작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디킨즈는 밑바닥 인생들의 처참한 생활상, 각종 권력의 남용, 뭐 정치인들의 권력의 남용, 또 조직화가 가져오는 비인간화, 산업도시의 엄청난 위생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교정하고 개선하는 데 끼친 그의 공로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개혁거나 혁명적 지식인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런던의 시내의 시궁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향수가 발전하는 것도 18세기에 보면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위생 문제가 생겼는데 파리 같은 데서도 오물을 바깥으로 막 던지고 그래서 파라솔 같은 것도 왜 만들었어요? 막 높은 집에서 2, 3층에서 오물을 바깥에 던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맞으니까 파라솔을 피고 앉아있기도 하고, 또 하이힐 같은 거, 분뇨 뭐 이런 것들을 내다 버리니까 굽을 높은 거 하이힐을 신고 냄새가 나니까 뭐 샤넬 바이브 같은 향수도 만들고, 이제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했지만, 그러나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혁명적 작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공리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기회주의적인 이기주의로 침몰하던 당대의 국민 감성에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보다 더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교훈과 주장 자체는 이 앞으로 나올 토마스 칼라일이죠. 또 러스킨의 경우에서처럼 기계 파괴적 감성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것이지만, 이들과는 달리 지나친 신비주의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현실 감각이 그를 신비적 예언주의 늪에서 건져주고 있다. 이 디킨스가 보면은요, 박식했어요. 영국사 산책, 영국 산책이라는 게 있는데, 영국이 어떻게 해서 영국사 산책, 영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역사가 어떻게 문학이 발전해 왔는가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듯이 쭉 나열한 게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나왔는데 늦게 영국사 산책이라고 있어요. 아주 괜찮은 영국의 역사를 아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쓴 걸로 보면 굉장히 박식했다. 그런데 그의 현실 감각과 감수성은 철저히 당대 중산계층이 그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눈빛과 비슷했다. 아무리 뭐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다시 말해서 저 빈민층보다는 중산층의 비슷한 눈빛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빈민을 비롯한 노동계층에 대한 동정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적으로 중산계층의 소설가라고 볼 수 있어요. 런던을 비롯한 유서 깊은 도시들과 남부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중부와 북부의 공장지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의 지식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또 이 디킨즈가 소설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그 시대, 그 당대에서 비롯된 산업 노동 현실이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특징과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관계된 것이었다.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계 시대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낯익은 과거의 생활로 독자를 이끌어간 것이 디킨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디킨즈를 비판하는 눈빛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디킨즈의 의도나 생각 자체는 전혀 복고적이거나 반동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감성은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선호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이룬 1825년에서 1830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표면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여러 징후를 두루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8세기에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본능과 감수성도 구수하게 낯익은 피카레스크적 삶에서 친근감을 발견한다. 소설가로서의 그 기질과 재능에 잘 맞는 이야기 형식도 피카레스크적인 것이다. 이 피카레스크적이다는 게 뭘까요? 괴기한 거다. 왜 괴기 소설이 있죠. 공포 소설. 자, 이런 피카레스크적인 것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어떤 괴한 소설, 괴기 소설, 악당 소설적인 것이 피카레스크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 디킨즈는 포츠머스에서 영국 1812년에 포츠머스에서 영국 해군성의 한 하국관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824년이죠. 아니다, 24년, 그렇죠. 24년에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결국 빚 때문에 유세로 얘기 깜빵도 갔어요. 디킨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취직도 하고 일주일에 6셀링씩을 받고 유리병에 상표를 붙이는 일도 해봤어요. 그럼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추록을 했고 디킨즈도 공장을 두게 되지만 이때의 사건이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감옥에 갇힌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이 좀 창피했고 수치스러웠고, 또한 아들이 고통에 대한 엄마의 몰리해, 무관심에, 어른들의 무관심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이런 사건은 그의 성격 형성과 인간관과 사회관 및 가족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공장에서 수모를 당하고 비참하게 일한 기간은 불과 2-3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이때 순수한 영혼이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잘못으로 사회의 냉대 속에 던져진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어떤 장치와 능력이나 자세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회 현실을 뼈아프게 체험했던 것이죠. 디킨즈 소설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애초부터 부모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라는 점은 이러한 전기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말을 배우면서 커나갈 때 엄마가 아이를 보고 너는 무슨 전주이씨 몇째손 누구야, 너는 이 집안에 일해야 돼, 어머니가 젖을 주고 눈을 마주치며 하는 얘기들이 아기의 욕망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 자크 라캉이라는 정신분석가는 인간의 욕망은 내 욕망인 것 같지만 타자의 욕망이다. 그 타자는 누굴까요? 그 아이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전해주는 사람의 욕망이죠. 주로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욕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디킨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우한 환경 때문에 아빠가 감옥에 가고 나와도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 2-3달밖에 경험 안 했지만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죠. 굉장히 어린 시절이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킨즈 소설의 자선적인 이렇게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소설을 작가 개인의 은폐 내지 그 변형된 심리적 위기의 반영으로 읽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개인이 저렇게 심리가 불안하니까 저런 걸 쓴다, 그건 아니죠. 그의 사회의식이 아무리 유치한 것이고 또 그의 사회 비판이 아무리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영국 소설의 전통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회소설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만 그의 작가로서의 위대성과 독창성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그의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 책을 한번 교재를 보면 피크위크 페이퍼스, 또 올리버 트위스트가 있죠. 니콜라스 니클비, 크리스마스 캐롤, 데이비드 카퍼필드, 하드 타임스, 또 두 도시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이런 소설들과 함께 가장 위대한 소설, 19세기의 탑으로 꼽는 소설은 뭐예요? Great Expectations, 위대한 유산이에요. S가 붙어야 되겠죠. Expectations. 그래서 디킨즈의 가장 훌륭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킨즈의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기로, Great Expectations 얘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하죠. 그의 이제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를 보면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 위대한 유산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Great Expectations는 1860년, 61년 이때 이제 나온 작품인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도 말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비평가들이 말기의 제일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위대한 유산은 그 인정 많은 죄수 있죠. 도망간 죄수와 어린 아이 고아 핍, 또 여자아이 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에스텔라, 그리고 비극적으로 아주 괴팍스러운 미스 헤비샴, 이런 이야기가 잘 전개되고 있죠. 핍이 처음으로 죄수를 만나는 그레이트 솔트 마쉬, 그 습지의 묘사는 토마스 하디의 또 리턴 오브 더 네이티브에 나오는 이거든 히스와 비교될 만큼 아주 위대한 그 음산한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죠. 영화를 뭐 위대한 유산을 몇 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화도 보고 대학원 때 학부 때 요 근래에도 한번 봤는데 위대한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거를 fortunate falling, 어느 비평가는 fortunate falling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 위대한 유산에서 여기에 나오는 죄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주인공인 어린 핍, 아까 고아라고 했던 핍이 삼촌 누님이죠. 삼촌이 아니라 누이 매형네 집에 살게 돼요.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핍에게 도움을 주는 죄수를 우연히 황야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죄수의 도움으로 이 소녀는 대장장이인 매형의 조은의 집에서 살다가 조의 부인 그 누님은 좀 괴팍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죠. 어머니 역할 같기도 한데 굉장히 절도 있는 여자였고 핍에게 가혹하리만큼 대하죠. 자, 어찌됐든 핍은 매형네 집에서 살다가 지금의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 런던의 젠틀맨십, 신사도 정신을 받으러 서울로 런던으로 교육을 받으러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서 이 핍이 교육을 받는데 신사가 되려고 런던으로 간 거예요. 이 홍성 같은 조만한 대장간에 있던 핍이 누구의 도움인데 그 죄수예요. 무슨 일로 해서 깜빵을 갔는지 또 도망을 나오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도움으로 돈을 많이 이렇게 붙여준 몰래 돈을 주게 돼서 서울에 신사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의 집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요새로 보면 서울의 사교계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매형이 자기를 서울에 런던에 찾으러 오게 되는데 매형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핍이 보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변호사 사무실 뭐 이런 데서 자기는 사교계의 중심 인물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 홍성에서 매형이 나를 키워줬다는 매형이 얼굴은 꾀주저하고 옷은 남루하게 입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그 만나러 오는 매형이 보기 싫어서 숨어버리기도 하고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는 야속하지만 뭐 큰 적이 없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고 그러죠. 근데 핍은 지금 왜 서울로 런던으로 갔어요? 신사가 되려고 런던으로 갔는데 오히려 인간성을 버리는 거죠. 스노브, SNOB. 어떻게 보면 속물이 되는 거예요. 겉은 신사가 되는지 모르지만 속은 신사에서 속물로 거꾸로 변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매형이 오는 걸 싫어하고 거칠애를 번지르하게 하고 이게 뭘까요? 빅토리아니즘이에요. 빅토리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변해가는데 어느 날 자기의 돈을 대주던 매그위치죠. 그 죄수가 매그위치의 돈이 부정한 돈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주인공 핍을 위해서 도와줬던 돈이 사실은 깨끗한 돈이 아니고 부정한 돈이었다는 것을 밝혀지자 핍을 도와줬던 이제 그 스폰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조는 홍성으로 내려와야만 되는 운명에 처한 거예요. 자, 그래 돌아와서 이 핍은 매형 조의 집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끝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fortunate falling이라고 하는 비평가가 얘기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건 뭐냐면 신사가 되려고 런던에 갔다가 스노비 되는 거죠. 스노비즘, 아주 천박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스노비즘이라고 그러죠. 겉만 번지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형네 집에서 홍성에서 젠틀맨이었는지 몰라요. 남의 아픔도 알아주고 가족의 이런 리더십, 인간관계도 있고 서로 아픔도 공유하는 이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런던에 가서 스노비 된 거죠. 거꾸로 신사교육을 받으러 갔다 스노비 되고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잘못되고 그 돈이 끊겼을 때 내려옴으로써 차라리 젠틀맨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비평가가 이 이야기만, 여기에는 플롯이 또 있죠. 여기 조와 헤비샴의 관계, 이 헤비샴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 괴기한 그 결혼식, 약혼식 때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헤비샴의 모습. 아까 우리가 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 소설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fortunate falling, 다행한 떨어짐. 차라리 저 신사가 되려고 올라갔는데 신사가 되지 않고 악마 비슷한 것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떨어짐으로써 차라리 신사가 되는 거. fortunate falling이죠. 다행한 떨어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핍은 오히려 신사가 겉으로 신사가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면의 신사가 되는 핍이죠. 자, 이런 그 시대의 빅토리아니즘을 디킨즈가
공략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만 따라 읽다 보면 뭐 어린아이가 이렇게 쫓겨오고 쫓겨가고 뭐 이런 걸로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을 깊게 읽어보면 이러한 모습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냅니다. 뭘까? 찰스 디킨즈의 이 소설이 굉장히 두꺼워요. 다 읽을 수는 없게, 그것도 뭐 영어로 읽는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겠지 지금. 그러니까 빨리 뭐를 해라? 영화를 봐라. 그래서 이번 학기에 또 레포트를 하나 내가 냅니다. 이 19세기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는 읽어야죠, 그죠? 못하면 영어로라도 읽어라.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즈의 소설을, 이게 흑백도 있어요. 뭐 흑백도 보고, 이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더 좋아요. 흑백이에요. 그거를 각색을 영화를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고, 두 개를 보고 자기의 감상문을 A4 용지 한 4장 정도 써서 나중에 여기다 제출해 주세요. 이게 뭐 여기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카피해요. 그거 하지 말고 직접 써서 여러분들 직접 영화를 보고 여러분의 감상문을 써 보내라는 거죠. 남 거 갖고 와서 여기다 내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스노비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 쓰는 게 젠틀맨이죠. 그 스노비즘에 빠지지 말고 젠틀맨십을 발휘해서 써서 내라. 그래, 위대한 유산을 굉장히 잘된 작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꼭 읽어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주째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가 뭐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적어놨는데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1교시는